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떨어집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빠지나 급전세 늘면서 하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신규 전세 계약이 종전 대비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 막 올라가던데 지금은 기존에 어떤 그 전세 계약된 거 있죠. 그거 대비 이렇게 낮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야 지금 전세가 막 폭등하고 뭐 임대차 3법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떨어져서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례를 보면 뭐 잠실에 30평대가 14억짜리 전세 계약이 2건 있었는데 지금은 13억 원으로 내려갔다. 뭐 전용 작은 것들도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지금 이 금리 인상이 3번 됐죠. 작년 8월 이후로 벌써 3차례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지금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거를 살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받는 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대부분 받아요. 그러면 그 받을 수 있는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만 최대가 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5억 정도 받아서 내가 이제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대출 규제가 생기니까 대출이 안 나오면 뭐 이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 신용대출도 지금 규제하고 있죠. 신용대출 막혔지 전세대출 잘 안 되지 그러면 올려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야 이거 요즘에 이거 전세 잘 안 나가네. 왜냐면 전세 대출이 탁 끊기면서 신용대출도 막히니까. 그래서 뜨문뜨문 거래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전세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값 상승은 끝났다. 전세가 빠지면 사실 집값이 상승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좀 집값이 좀 싸지려나? 그럼 나 이제 좀 내려가면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갖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일까요? 임차인은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집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전세나 월세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제가 이거 지난 영상들 여러 개에서 설명을 했었죠. 전세 대출 규제?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세를 그냥 생돈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활성화된 지가 꽤 오래가 돼가지고 이제 전세라는 거는 당연히 대출을 끼고 전세를 살죠. 그래서 이 대출 이자 은행한테 주는 거죠. 은행한테 월세 내면서 사세요. 이 집주인한테 월세 주는 것보단 싸게 먹힙니다. 라고 해서 전세를 사는데, 전세 대출 규제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월세를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월세를 살게 되면은 은행이 아니라 주인한테 월세를 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월세의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커지는 전월세 비용 부담에 임대차 주거 여건도 열악해졌다라는 기사인데요. 1월 20일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서울주택의 전월세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갱신은 뭐죠? 이거 2+2, 저 2년 더 살 겁니다. 하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이거를 쓴 걸 보면 78.1%가 전세더라. 그리고 21.9%가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 살던 거를 거의 그대로 그냥 이어가는 거죠. 근데 신규 계약은 뭐죠? 뭐 갑자기 살던 분이 뭐 분양받아서 뭐 나가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집이 비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새로 임차인을 맞출 때는 50%가 전세고 50%가 월세 낀 반전세 월세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 이거죠.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국가에서 권한을 준 사람들은 전세를 다 사는데 새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권한이 없는 분들은 지금 월세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서울주택 전월세 평균 가격의 변화를 보면요. 전세가도 어쨌든 올랐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데도.
그리고 월세도 올랐습니다. 아,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랑 월세를 지금 올려주면서 계약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다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계약 면적이 지금 작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계약을 하면서 임차를 사는 분들이 점점 면적을 줄이고 있다. 갱신계약, 계약갱신 처음권이죠. 자, 2+2를 쓰는 분들의 평균 면적은 65.7제곱미터인데 신규 계약, 새로 하는 분들은 뭐죠? 50.4제곱이다. 그러면 면적이 지금 2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금액이 올랐는데 면적은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월세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계약갱신권을 못 쓰는 분들은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 월세도 지금 작은 집으로 계속 이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월세 자체도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아파트 월세 68만 원, 전세 이자는 76만 원.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5% 앞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 1월만 해도 1년 전이죠. 2.5에서 3.5 정도 하던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1% 이상 상승을 해서 3.65에서 4.57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동안 기준금리도 뭐 0.7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5%가 코앞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출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금리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세대출도 사실 지금 받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전세를 2억 올릴 거면 그 돈을 차라리 뭐 월세로 바꾸면 얼마다 뭐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뭐 4.1%라고 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전세대출 금리를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한 4.75에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이자가 913만 원. 그런데 월세로 전환하면 820만 원이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월세가 싸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세대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월세를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착시 효과 같은 것들도 생기는 거고요. 거기다가 올해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전세를 원금 분할 상환하라고 그랬죠. 이 제도를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이제 전세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전세 원금을 또 갚아야 되면 거의 뭐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전세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제대로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아직 시차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월세가 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과거에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1주택자 있죠. 1주택자들 중에서 공시 가격, 이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들이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세를 주고 나도 어디 딴 데 가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원래는 이제 전세 주다가 이제 월세를 좀 주는 분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월세를 주잖아요. 그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돼 있어요. 뭐 2주택이나 3주택인 분들은 더 원래 저 세금 과세 대상이 더 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1주택자도 고가주택에 한해서는 월세를 세금을 떼는데 아무래도 또 고가주택이면 좀 서울에 좋은 입지에 있는 데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또 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데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세금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월세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금을 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거의 일부라도 내가 충당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인들의 생각은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 월세를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를 월세로 이렇게 바꿔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월세집을 구하러 가본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장님 여기 어떻게 월세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 전세가 뭐 5억이라서 뭐 1억당 한 30만 원씩 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세는 전세 1억당 한 30만 원이라서
전세 3억을 깎을 거면은 월세 90 주시면 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많이 낮아진 거고요. 한 5년 전만 해도 월세는 거의 뭐 50만 원, 60만 원 막 이랬습니다. 1억당.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큼, 아니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월세도 좀 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작정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서 50이 30이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이 전환율도 달라지게 된다. 왜 그러냐면 주인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 이상의 월세는 받으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기사를 보면요. 이 전세가 막 내려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세가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반전세가 늘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보면은 이 임차인들한테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계속 대출을 규제하고 월세로 계속 전환이 되게 되면은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우리 형들한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세라는 게 상승하는 게 좀 주춤하잖아요. 이 전세 상승이 좀 주춤해요. 막 전세가 막 올라가면은 이 매매가를 같이 끌어올리거든요. 왜냐면 전세보다 매매는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전세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갭 투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왜냐면 지금 신용대출도 좀 막아놨죠. 거기다가 전세가 지금 주춤주춤하면은 집을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수 수요에 감소가 생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전세가 막 불안불안하다. 매매가 지금 뭐 하락 전환됐다. 뭔가 이제 뭐 금리 인상된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매수 수요도 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의 감소가 계속 생겨나면은 어떻게 돼요? 집값은 정체하게 되겠죠. 속도가 붙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노영욱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월세 시장 지금 안정화 추세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공급을 최우선으로 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월세도 이제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지표를 보면은 이제 월세도 호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장은 안정되고 있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이제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의 12월 통계를 봤는데요. 우선은 매매 가격 있죠? 매매 가격도 다 상승입니다. 맞죠? 전부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방, 수도권, 뭐 전국 다 상승 중이고 요 색깔이 제일 연한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들도 다 상승 중. 그리고 전세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상승이죠. 그래서 아파트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그래도 좀 있죠. 그래서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월세는 어떠냐? 월세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서울 아파트, 뭐 지방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모두 월세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정세라고 말하는 게 상승세가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안정세라고 말하면 맞겠지만 뭐 하락 전환됐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누르니까 오피스텔이 올라간다 해서 매매 전세가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통계인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쪽이 조금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저렴한 오피스텔 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뭐 안 사고 뭐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쪽이 지금 오히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동산원 얘기를 하는 거는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이거? 우리 형이 얘기하는 거랑 지금 뭐 통계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그거는 그거고 사실 이것도 있어. 뭔데요 형? 자, 지금 이게 큰 위기가 지금 올 거야 조만간. 그래서 지금 미국도 테이퍼링도 하고 뭐 금리도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그렇군요. 근데 미국은 금리 올리겠다고만 말만 하고 안 올렸는데 우린 벌써 3번 올렸잖아요. 그렇긴 하지.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기준금리를 지금 1.25인데 1.5로 올려도 이거는 긴축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실물 경제는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 총재는
3회 연속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총재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3월에 또 새로운 분이 또 아마 오실 건데 그분이 어떻게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게 되게 시장에 많은 어떤 그런 분위기잖아요. 왜냐면 지금 물가가 막 너무 올라가니까 미국도 뭐 물가가 뭐 5% 찍는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뭐 3% 4%막 물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의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물가라는 게 뭡니까? 물건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야. 돈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건값이 비싸지겠죠. 같은 물건이 돈을 막 싸들고 오니까 더 비싸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의 양을 줄여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을 했다라고 확정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한테 300만 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죠. 6.25 이후에 71년 만에 편성된 14조의 1월 추경이라는 게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1월 추경. 자, 1월 추경이 뭐냐면요. 기존의 예산안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산안을 짜놨는데 야 이거 부족해 해서 또 한 번 추가로 예산을 모아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12월에 예산이 확정됐어요. 저번 달에 자 22년도에는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땅땡땡 하고 이제 돈을 이렇게 확정했어요. 그리고 1월에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는 왜 추경을 했을까요? 한국전쟁은 당연히 전쟁 중이니까 추경을 해야죠.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12월에 예산을 확정해도 1월에 돈이 필요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전쟁 물자 써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근데 12월에 예산이 나왔는데 1월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니 그럼 12월에 반영했으면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심각하게 상황이 바뀌었냐 이거죠.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 그래서 14조가 또 지금 세금을 또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가를 부채질할 것이다. 대출금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추경은 추경이지 왜 갑자기 이게 물가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올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14조 원의 돈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가져옵니까? 가져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풀겠다는 거거든요. 시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해지겠죠. 여기 정부가 돈을 가져갈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빌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 돈이 14조 원이나 단기간에 풀려버리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라는 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가 상승되면은 금리는 또 인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또 축소되겠죠? 이거 뭐야? 나 갑자기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냐? 나 이번에 뭐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빌리기가 어렵네. 근데 또 돈은 또 돈대로 막 지금 재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좀 논란이 됐어요. 아니, 형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리 올려가지고 시장에 돈을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왜 거꾸로 왜 왼손으로는 줄이고 오른손으로는 돈을 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부총리죠. 금리 인상 뭐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경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책의 엇박자가 아닙니다. 물가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손으로는 돈을 회수하는데 오른손으로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돈을 푸시는데 이거는 뭐 엇박자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출은 줄이지만 돈은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게 뭘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은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회수한 다음에 세금으로 풀겠다. 그래서 아마 이거 아닐까? 제 느낌은 이겁니다. 뉴욕 양키스의 이 전설적인 타자이자 아마 포수였을 겁니다. 요기 베라라고 이분이 명언을 남깁니다.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형들은 지금 끝나지 않은 거죠.
끝나지 않아서 지금 끝날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구야말 투아웃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제 대출 규제가 막 아니, 이제 대출이 막 규제가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분기별로 지금 한도를 정해가지고 대출을 막겠다고 하고, 또 대출 상한선도 지금 4에서 5%로 막아 놓겠다, 올해는. 이런 얘기를 또 하셨죠? 그래가지고 대출이 지금 계속 안 나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금리는 또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사기가 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지금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되는 분들이 아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갱신을 하는 분들은 80%가 전세를 선택하지만 신규 계약하는 분들은 50%밖에 전세를 못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금 월세를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계속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월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써가지고 이제 무조건 신규 계약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월세가 더 많아질 거고 대출을 더 받기가 어려워지고 금리는 또 비싸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정책을 계속 쓸 수는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막 어떻게든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침체되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비가 더 침체될 것 같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한테. 네, 그러면 이 정책을 지금 계속 쓸 수 있는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죠? 자, 돈을 풀어요,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거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그럼 소비가 위축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또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돈을 풀면 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런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은 금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테이퍼링을 아직 안 멈췄어요. 안 했어요. 한다고 말만 했는데 우리는 지금 3번 올린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릴 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 거는 정확한 표현이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았냐?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선제적으로 3번 더 먼저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비싸졌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형, 근데 저기 금리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좀 어쩔 수 없다. 야, 큰형이 금리 올린다고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올렸어. 그래요. 그런데 형, 저희 근데 집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형, 근데 이거 집을 지으려면 다 돈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리가 많이 비싸졌어요. 어떡하죠? 저희 좀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집값을 좀 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집은 무조건 싸게 지어. 에?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형? 아니 비용이 늘어났는데. 야야야, 또 좀 오해하면 안 돼. 비용은 늘어났지만 집은 싸게 지으라고. 아니 형,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또 잠깐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금융비용이 는 건 맞아. 네. 그리고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네. 요즘에 은행 가서 빌리기 힘들어요, 형. 그러니까 집을 싸게 지으라고. 아니 형, 근데 잠깐만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형,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알죠? 그럼. 야, 지금 물가 올라서 장난 아니야. 지금 금리 올려야 돼. 아니 형, 지금 철근이 막 지금 30%가 뛰고 있고요. 막 시멘트가 막 20% 뛰고 있어요. 아니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막 무너지는 거 사태 터졌잖아요. 야, 너 이제 앞으로 너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 너. 알겠지? 내가 이번에 이제 엄청 안전진단 강화할 거야. 형, 근데 그럼 설계도 좀 강하게 해야 되나? 그럼 당연하지. 너 이번에
하여간 너 부실공사 하는 놈들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너 알았어? 각오해. 아, 형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자재도 더 많이 쓰고 인건비도 더 많이 쓰고 혹시 공기도 늘어나나요? 아, 당연한 거지. 씨.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다 비싸지는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럼 저희 조금 이렇게 좀 가격 좀 올리면 야, 너 와봐. 에? 야,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아, 싸게 지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지으라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집은 싸게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또 다른 동생들도 있잖아요. 형, 안녕하세요. 저 임차인입니다. 그래, 잘 지냈어? 저 이번 8월에 전세 만기됩니다. 저 어떡합니까? 저 지금 전세 3억 올랐습니다. 아, 저기 동생 잠깐만 와봐. 아, 네, 형. 저 3억 올랐는데 어떡하죠? 아, 그게 말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어.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선진국엔 전세가 없어. 에? 그게 무슨 소리죠? 원래 이 선진국이라는 데는 전세가 없는 거야. 아, 네. 근데 뭐 저는 지금 전세가 3억 올랐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선진국엔 전세가 없다고. 아,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아니, 없다니까. 아,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죠. 이 모든 부작용들은 사실 여기로 미루면 됩니다.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난 뒤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경기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전세가 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값이 막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뭐 다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또 반대로 또 어느 지역은 또 막 신고가 찍고 있고, 뭐 어디는 또 뭐 전세가 뭐 떨어졌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3월까지는 이 혼돈의 카오스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